여기 이제 서민금융 전문가들이 다 많이 와 계십니다. 대한민국 서민금융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심각한 가계부채, 아까 우리 이진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책당국이 어떻게 하면 서민금융을 잘 그래도 활성화해서 신용이 약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정책당국의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원활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이 도덕적 해이라는 그런 문제에 항상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 바뀌면 일정 부분 사람들에게 뭐 탕감도 해주고 부채 탕감해주고 또 고율의 대출 상품을 일정한 조건하에 저리로 다시 교환해주는 그런 상품들을 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면서 자활 의지를 잘 북돋아서 정상적인 금융 소비자로 복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서민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세대를 관통하고 지배하는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울린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동안 서민금융 정책을 할 때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지배하는 그 철학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 변화하는 것의 가장 핵심으로 저는 이 복지 정책하고 같이 이 연결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정책이 그동안에 금융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금융기관이나 또 높은 이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낮은 이율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졌다면, 이제는 자활 또 복지 이 두 개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또 기존에 가져왔던 그런 금융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과 같이 어우러져서 자활과 복지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기구도 만들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그런 것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조금 이제 자세하게 결론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활과 복지, 그동안의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활과 복지로 이동하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사회적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는 금융 서비스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에게 이 돈을 대출해서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결국은 좀 더 사회에 지속 가능한 자립, 또 서로 공동체 구성, 이러는 것이 좀 더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자활과 복지라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또 그 필요성을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여건은 뭐냐? 저는 빅데이터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자활을 할 수 있는지, 또 자활을 제대로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자활 서비스 프로그램, 또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된 금융정책, 금융 서비스, 상품을 그 사람을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의 기초가 바로 빅데이터의 등장이 아닌가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핀테크 얘기도 많이 하고, 인터넷 전문은행도 지금 이제 출범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제가 정무위 간사 맡고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 전문은행 뭐 이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저는 좀 은산분리
원칙을 좀 완화해서 적어도 인터넷 은행이 제대로 출범할 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 제도적으로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산분리에 대한 우리가 오랫동안의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 은행법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말고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법도 별도로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정당 간에 좀 생각이 서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쉽게 통과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지 지금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자활과 관련될 만한 데이터들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소팅해서 이것을 금융정책과 같이 연결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그러면 실제로 좀 가능한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뭐 실업급여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실업급여는 그야말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통적으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받으러 갈 때 또 실업급여 받는 동안 금융 이용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그 기관하고 금융기관이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금융기관의 이용 실태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가공을 적절히 한다면 그것이 이제 양반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들을 저축은행이나 또 대부업자, 여신전문업체 이런 데에도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갭이 크고 금융 소비자는 과연 내가 어떠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정확한 옵션을 다 알고 나서 선택하는 거하고 금융기관이 설명하는 것에 근거해서만 판단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의사결정의 선택폭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의료기관을 갈 때 3차 의료기관을 가려면 2차, 1, 2차 의료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치료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 증명서를 발급해야지 3차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도 대출 상품별로 예를 들면은 대부업체 같은 데를 이용해야 되겠다. 나는 내 심리상 여러 가지 상황상 제2금융권이나 예를 들면 저축은행 아니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갔는데 이 양반이 과거에 연체 경험은 있지만 최근에 뭐 소득이 있다든가 아니면 통신비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다른 데이터들을 연체 정보 이외에 다른 데이터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양반의 회복이 신용 회복이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에 확신이 되고 또 그동안에 변제하는 여러 가지 행적들을 봤을 때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금융 상품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대부업체에 오는 사람은 당신 1금융권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를 하게 한다든가 그 사람이 모르고도 고금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것들을 적어도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몇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새로운 통합 거버넌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 3월에 이제 국회에서 서민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통과돼 가지고 오늘 여기 우리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님도 오셨으면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곳곳에 나눠져 있는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여러 시스템을 정비해서 제대로 해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저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뭐 옛날에 뭐 미소금융, 햇살론 뭐 등등 몇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상품이 어떤 요건을 갖는지 서로 헷갈리다가 이제는 통합된 일관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 서민금융 정책을 전체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운은 어차피 지금 금융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올 1월에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 계획에서 민생안전금융협의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유관기관 13개의 유관기관을 합쳐서 민생안전금융협의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나름 유관기관들 간의 서로 업무의 연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자활과 복지라는 이런 개념이 서민금융정책에 같이 결합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오늘 말씀의 발표의 가장 큰 요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여기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의 관련 부서 또 특히 복지부, 노동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아까 예를 들면 서민 민생안전금융협의회라고 한다면은 민생안전금융복지협의회 이런 식으로 복지라는 개념도 더 넣어서 그런 유관기관 고용노동부나 복지부의 그런 복지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서민금융정책에 같이 어떻게 그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금융정책에 인풋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생안전금융협의회를 좀 더 확대해서 거기에 복지 개념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을 좀 더 같이 결합시키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는 한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로복지에서 산재 주로 이런 거 하고요. 또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소득자의 신용공여, 신용정책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서민금융정책을 정부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 체계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수요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결국은 체크해서 전달 체계의 효율화를 꾀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정책에서 어떤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이 10분위가 있으면은 그 몇 분위에 있는 주로 금융 이용자들이 주로 어떠한 식의 복지 예를 들면 실업급여라든가 복지정책이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좀 모아가지고 축적해 놓는다고 하면 우리 서민금융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대단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올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약 40개 정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것이 고용복지도 같이 서비스도 고려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있어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꼭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의 서민금융정책을 하면요, 대출을 해주면 그분에게 이 상환계획을 쭉 받지 않습니까? 근데 상환계획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출해준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회수할까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아까 자활과 복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서민금융정책이 단순히 부채 상환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자산 축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까지도 이제 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당장 빚도 갚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 무슨 저축을 얘기하냐. 그런데 사람에게 항상 빚 갚는 것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장래 희망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 금융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부채 변제를 넘어서 자산을 축적해서 자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적인 코스를 밟는다고 했을 때 우리 서민금융정책이 과연 자산 축적을 도모하고 촉진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서민금융상품 중에서
나머지는 다 대출을 고금리를 좀 낮게 해주고 그다음에 연체자에게 어떻게 조금 탕감해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조건상 이런 것이 있지만은 자 당신이 돈을 열심히 벌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한 달에 10만 원을 적금하면 내 거기다가 나라에서 10만 원을 더 보태주겠다. 근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매칭 펀드 개념으로 적금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소 드림 적금이라고 딱 하나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성실 상환자, 미소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성실 상환자 중에서 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3배까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추가로 적립해 주는 이런 상품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소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 폭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이 자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뭔지를 조사해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자활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드디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이 저신용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로 닥쳐오는 것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또 고소득자가 아프는 것보다 저소득자가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많은 위험성 있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어디 부상을 당하는 거 아픈다 할 때 이 제대로 건강보험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든가 또 그런 위험에 빠져가지고 자활을 하려다가 결국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도태되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보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 저소득층 아동보험이라고 있어요. 한부모 가정인데 12살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 걔가 만약에 뭐 아팠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아동에 대해서 뭐를 좀 보장해주는 또 저소득층 가장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했거나 청소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치료비 같은 거를 좀 커버해주는 이런 보험이 소액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보험을 들었을 때 정부에서 일정 부분 약간 지원해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자활정책과 저소득층이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손보험이 전 국민의 약 70%가 들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저소득층은 또 그런 것도 들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아팠을 때 제대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부가 불의의 사고일 경우에 자활 의지를 꺾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좀 더 출시를 해서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연체자에게 굉장히 이제 엄격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연체자가 돼버리면 이분이 신용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자인 경우에도 일정한 뭐 무조건적으로 다 연체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빅데이터의 여러 내용 중에 예를 들면은 금융 이용자의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사업별 연소득, 월소득 이런 것들 추이, 그 다음에 그 양반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 그 수입을 금융기관이 이용하면서 축적해 오고 있는지, 또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보험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납부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한 군데로 다 집합이 되어 가지고 연체자가 다시 한번 사회에서 갱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창업 또 금융 시스템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특히 가장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보증제도입니다.
보증을 해가지고 보증 피해자로 보증한 사람들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자기가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보증 섰다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신용 불량자, 연체자들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평가 모델을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아까 금융정보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금융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발표문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 업권별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증명서를 좀 진구를 하도록 하면 어떠냐. 예를 들면 제2금융권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1금융권의 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한 증명서를, 조금 불편하죠. 그러나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나라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그런 문제를 직접 개입해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의무적으로 진구할 수 없다고 하면 제2금융권에 온 사람들에게 그런 제1금융권에 관한 그런 적어도 과거에 제1금융권을 문을 두드려 봤는지에 관한 적어도 문답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금융 상담 정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요, 제가 저는 전라북도 군산 지역입니다만은 작년에 전라북도에 이 보험업을 하시고 오랫동안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국민금융질병치유재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금융 질병을 치유를 합니까? 라고 이제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는데요. 이분이 이 재단을 출범시킨 가장 큰 목적은 생각보다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자기가 이용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냥 인연에 의해서, 여러분들 뭐 보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보험 들을 때 누가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보험 있는데 한번 들으시오. 그러면 이제 그 보험 상품만 대충 얘기 듣고 약관만 핵심적인 키워드만 얘기 듣고 한 달에 얼마씩 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인해 갖고 내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A라는 상품을 이용한다면 A와 유사한 상품이 어떻게 되고 시장에서 그동안 어떻게 평가를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꼭 필요하고, 그런 정보를 그분에게 제대로 알려줄 그러한 공익적인 재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재단을 출범시켰는데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호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래서 이분은 금융 서비스 이용자가 자기가 상품을 사면서도 각 상품의 특징과 이 다양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융질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금융질병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집적해서 이거를 금융상품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대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금융 정보도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또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극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분 주장에 따르면은 적어도 몇 가지 상품들을 몇 개만 더 소개하고 분석한다면 적어도 예를 들면 예금을 취급하는 예금 상품에 드는 사람은 0.5% 내지는 1%의 이상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 혜택을 누릴 것이고,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현행보다도 0.5 내지 1%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이 기본이 생긴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연구 자료를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한테도 설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이 공적 기구를 통해서 좀 활발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민 금융 정책 그동안 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또 내년에도 이제 올해 5월 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또 아마 새로운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기존의 서민금융정책이 추구했던 정책의 목표에 더하여서 자활과 복지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같이 거기에 연결을 시키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 기구들을 같이 만들어서 이 정보가 뒷받침되고 신용평가 모델이 같이 뒷받침된다면 서민금융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